네, 안녕하세요. 자, 1년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기도 해요, 그죠?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1년간 내 농사가 과연 좋게 끝날까? 뭐, 강의하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요. 수험생 입장에서도 사실 걱정 반, 기대 반 속에 합격 발표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죠? 뭐 최선을 다했다면 좋은 결과로 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저와 같이 열심히 잘 따라오신 분들 무조건 합격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 다시 또 보고 또 뭐 술도 같이 한잔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요, 2024년 실시된 경감 성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문제 전체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사례 문제는요, 뭐 그동안 여러분 출제 스타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여러분 출제 스타일이 뭔지 아시죠? 각종 국가고시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약간의 변형만 가해가지고 출제를 해왔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의 그 사례 문제는요, 2010년도에 출제된 행정고시 문제를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출제를 한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 제가 모의고사 총 8회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 진행했던 모의고사 중에 마지막 제 8회 모의고사 때 제가 아마 강평하면서 강조했었을 거예요. 이 거부 처분 관련해서는 각종 국가고시에서 중요하게 다뤄왔기 때문에 아마 그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해가지고 제가 8회 모의고사에 거부와 관련해서 집행정지, 즉 거부에 대해서 집행정지 인정할 실익이 있겠는가, 그 다음 거부에 대해서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을 해야 될 대상이 되는지 문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행정소송 갔을 때 소송 요건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총체적으로 다뤘던 거 기억나실 텐데, 그 모의고사를 아마 끝까지 여러분들이 완주하셔가지고 그 다음 제가 채점했던 거로 같이 대조했던 친구들은 아마 고득점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설문 3번에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행정고시에 나왔던 지문인데 그건 제 사례집에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실히 1년간 저와 함께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왔던 친구들은 아마 이번 사례 문제는 거의 고득점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100%의 적중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약술 문제도 두 개인데, 그 약술 문제도 여러분들 제가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뭐라고 강조했었죠?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송에 없는 제도들이 행정심판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고지제도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약술 특강에도 다뤘었고, 제 4회 모의고사에서 문제로 제가 출제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2023년도에 제가 쭉 진행해 왔던 모의고사만 열심히 잘 따라왔더라도 아마 이번에 상당한 고득점을 받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나왔던 게 뭐 행정상 강제인가요? 뭐 하나 더 있었죠? 약술 문제가 행정상 강제 집행. 이 문제를 뭐 30점 차이로 이렇게 뭐 통째로 출제를 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도 지금 변호사 시험의 전신이었던 사법 시험에서 출제됐던 이 문제예요. 그때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해서 한번 논술을 해보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던 문제예요. 그걸 여러분 시험에 또 출제를 한 거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경찰 관련 그 기본서 중에 기본서다운 기본서는 아마 제 책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라는 건 그 약술 문제를 그냥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절적 형태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약술 문제 1번 같은 경우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해서 답안을 쓰기가 만만치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뭘 집어넣고 뭘 빼야 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약술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뭐 강편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요 목차를 잡아서 아마 사이트에 올려놓게 될 텐데, 그 목차를 간단하게 보면서 요렇게 각을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이 고지제도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잘 썼을 것 같고요. 저를 따라온 친구들은. 그 다음 강제집행도 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한 친구라면 이 문제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훨씬 효율적으로 답안을 완성하지 않았을까. 다만 관건은요, 양 조절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특이한 건요,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 그 경찰 관련 행정법에서는 강제 집행의 수단에서 강제 징수는 언급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상 강제 집행 통째로 물었기 때문에 그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 징수도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결론을 맺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크게 불이타가 나온 시험은 아니에요. 이번은 아니고, 그 다음 사례 문제도 무난하게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답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게 뭘 묻는 문제지에 대한 포착이 안 되면 이상한 쪽으로 가겠죠. 다만 저랑 같이 따라왔던 친구들은 아마 쾌재를 부르면서 답안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평 들으면서 나는 안 그랬는데 그건 제 잘못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못이에요. 제가 어쨌든 여러분 올 가능성을 다 포착해가지고 거의 적중을 해서 모의고사에 다 다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여러분이 점수로 연결 못 시켰다면 그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스스로 아마 반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은.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례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뭐 여력이 되면 제가 그 약술에 대해서도 간단히 목차를 잡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문제 구수는 간단해요. 그죠? 뭐 칠판 잠시 보세요. 지금 문제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보시라고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심심하지 않나요? 그 안에 뭐 읽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 갑이 A 경찰서장한테 정보 좀 보자 이런 거예요. 그죠? 못 주겠다 이거 아니죠. 못 주겠다 그러니까 갑이 그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안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모의고사 출제했을 때는 이 지소 소송의 적법도 물어봤다고요. 소송 요건. 근데 이번 여러분 문제는 그건 물어보지 않았고 두 가지만 물어봤어요. 제 모의고사에 똑같이 나온 것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모의고사에. 그죠? 물론 제 모의고사에서는 의견 제출이 아니라 사전 통지를 물어봤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은 같이 따라다닌다고. 똑같은 구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통지든 의견 제출이든 똑같은 목차라고요. 어차피 의견 제출도 불이익 처분. 그죠? 예, 국민의 그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부가 그다음 권익 제한. 특히 거부 같은 경우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가를 놓고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둘 다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견 제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전제로 사전 통지는 같이 따라다니고 법리는 똑같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모의고사에서 사전 통지를 뭘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의견 제출로 바꾸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목차가 똑같다고요. 그리고 이번 출제한 문제 물어보는 지문도요. 제 모의고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어쨌든 첫 번째 물어본 것은 결국은 거부와 둘러싸고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집행정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본 것은 문제가 그거잖아요. A 경찰서장이 갑에게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 전에, 거부 처분이죠.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위법한가? 결국은 이건 의견 제출이라는 절차 하자로 위법이 되는가? 이걸 물어보죠. 그럼 절차 하자로 위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절차가 의무적이어야 되고, 의무적인 절차를 이행 안 했을 때 절차가 하자가 있고, 그 다음 통설 판례하면 절차 하자만으로도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점 정리해서 기본적으로 여력이 된다면 이 거부가 처분이라는 점을 약간 밝혀주고 들어가면 훨씬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거부가 처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분에 대한 거부이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보공개법 5조에 법규상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이 거부는 처분이 되는 거예요. 처분이어야만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물어본 것이 지금 위법한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 절차 하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통설 판례하면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된다는 점을 논점 정리해서 간단히 터치하시면서 논점의 핵심은 결국 거부 처분이 의견 제출의 대상인 불이익 처분, 그 중에서 권익 제한에 해당해가지고 그 대상성이 인정되겠는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고 덥석 이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의견 제출을 물어봤으니까 의견 제출의 일반론을 간단하게 쓰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논점 정리에서는 핵심은 이 부분이 논점 정리의 핵심이라는 걸 밝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이 거부가 처분이라는 점도 간단히 밝히시고, 그리고 통설 판례에 의하면 절차 하자만으로도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된다는 점을 살짝쿵 터치하면서 이게 핵심이라는 점을 밝히시면 완벽한 100점짜리 답안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의견 제출 일반론 간단히 쓰시고, 거부 처분의 의견 제출 대상성 여부, 쉽게 말해서 거부가 과연 권익 제한하는 이런 불이익 처분에 해당할 수 있겠는가, 판례에 따라 답안을 써내려간다면 결국 대상성에서 탈락이 되죠. 대상성에서 탈락된다는 것은 의견 제출이 거부에 있어서 뭐가 아닌 거죠? 절차가 의무가 되지 않는 거죠. 절차가 의무가 아니니까 절차 안 거쳤다 해서 절차 하자가 있는 게 아니죠. 절차 하자가 있어야 그 다음 통설 판례 타고 들어가가지고 독자적 위법 사유가 인정된다 하면서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될 거라고. 근데 판례 따라 문제 풀면 결론은 뻔하죠. 결론은 뭐겠죠? 대상성에서 빠지니까 결국은 위법하지 않다. 이게 결론이 나와요. 위법하다. 판례 따라 풀 때 이런 거예요. 지금 판례 따라서 문제를 풀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랑 결론이 다르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적용된다는 견해에 따라서 답안을 완성하게 되면요, 그 다음 반드시 쓰셔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위법한가 물어봤으니까 그럼 절차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 절차 하자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되는가? 그 부분을 별도 목차 잡아서 사실 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판례처럼 쓰기 위해서 논점 정리에다가 그걸 간단히만 터치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갈 거라고요. 감이 오죠? 그래서 결론이 같을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 거부 처분이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되는 권익 제한 내지는 불이익 처분의 포섭이 될 수 있겠나,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판례에 따라 문제를 쭉 푸시면 결국은 대상성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거부하면서 의견 제출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는 없게 되는 거라고. 그런 위법이 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죠? 그렇게 첫 번째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물어본 건 뭐냐면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한 경우 그 집행정지는 인용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집행정지의 요건을 이제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도 딱 물어보는 핵심이 그거라고요. 거부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봤자 어떤 실익이 있겠냐? 거부해봤자 집행정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부가 없는 상태로만 돌아가는 것이지 내 손에 정보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례와 다수 입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협의의 소이익처럼. 우리가 협의의 소이익이 뭐예요?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을 때 회복될 이익이 있느냐를 논의하는 게 소의 이익이잖아요. 소송에서 이게도 이익되는 게 없으면 왜 이 소송을 이용해요? 그와 똑같은 논리를 집행정지에도 활용한다고요. 그래서 집행정지를 설사 받아줬더라도 이 친구한테 임시구제로서의 의미가 없다면 이거 왜 하냐 이거죠. 그게 이제 거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논점 정리해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여러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또 집행정지니까 덥석 이것만 또 쓰지 말고요. 그럼 집행정지가 뭔지 써야 되고, 그 다음 집행정지가 물어본 게 인용될 수 있으려면 집행정지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집행정지 요건 일반론을 좀 쓰시라고요. 쓰시고, 진짜 여기서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은 거부 처분이 집행정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즉,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이익이 있겠냐, 이거. 판례가 하면 없거든. 그러면 가사 딴 요건을 다 충족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집행정지 신청 이익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판례 따라가면 이건 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목차 잡는 것도 여러분들 드디어 내가 아는 게 나왔다 해가지고 푹 쓰지 말라고요. 제가 모의고사 출제했었을 때도 이 답안을 써내려갈 때 이상야릇하게 쓴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때 제가 여러분 첨삭하면서 바로 잡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수정한 친구들은 시험장에 갔으면 아마 깔끔한 목차를 잡아서 답안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랬을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는 제 8회 모의고사 때 그대로 출제됐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답 쓰는데 딴 친구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죠. 만약 갑이 제기한 이 취소 소송이 인용됐어요. 그럼 인용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행정청이 뭔가 다시 한다.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건 뭘 묻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기소응령 묻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뭐가 문제되죠? 재처분 의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뭔가 다시 했었을 때는 그때는 반복 금지효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시 한 것이 두 가지가 문제돼요. 뭔가 다시 한 것이 반복 금지에 반해서 뭔가 다시 하게 되면 기소응령에 반하죠? 그러면 그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취급돼서 뭐에도 반하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재처분 의무에도 반하게 됐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판결 확정됐잖아요. 확정되고 난 후 의뢰에 대한 이 사건 내부 감사로 쭉 해가지고 다시 딴 사유를 들이대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소력 중에 여기 보면 이제 기소력에서 범위에서 우리가 주객시잖아요. 주객시인데 이게 이제 객이 특히 뭐예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는 처분시고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기소력은 사유에 미치잖아요. 그럼 앞에 사유와 뒤에 사유의 동일성이 없으면 기소력이 안 미치잖아요. 그러면 반복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거 착 보면 알잖아요. 이게 탈락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들이댔다가 이거 해가지고 시소에서 인용 판결이 났잖아요.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다시 A 경찰서장이 이제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제5호가 아니라 뭐로 바꿨어요? 9조 1항 제4호. 9조 1항 제4호. 이 두 개 사유가 이 사유와 이 사유는 누가 보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유로 다시 반복하더라도 기소력에 반하지 않게 되죠. 반복금지에. 그걸 답안에 쓰는 거니까 이거 한번 논점을 못 잡지는 않았을 것 같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쓸 때도 논점 정리에서는 뭘 부각시켜야 된다고요? 이게 기소력 문제라는 거. 그 중에서도 반복금지회에 반하는지가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논점 정리해서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소력 문제잖아.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게 기소력 일반론이잖아. 이 기소력 일반론 쓰시고 사안포습하면 되는 거예요. 사안포습에서는 처분 시 이거는 문제될 게 없고요. 이 기사동에서 문제 생겨가지고 기소력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다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결론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쭉 보면 알겠지만 이번 문제는 뭐 크게 목차 잡는 건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다만 이게 지금 특히 1번, 2번 문제는 각종 국가고시에서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행정법에서 거부 처분을 둘러싼 논점들이라고요. 그 거부 처분을 둘러싼 논점이 중요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두 개를 출제한 거예요. 하나는 사전통지 내지 의견 제출 같은 행정 절차를 엮은 거고 하나는 집행정지를 엮어서 출제한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지만 인용 판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행정청 쪽에서 다시 뭔가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하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뭐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라고? 기소력을 묻고 있는 거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뭔가 다시 했잖아요. 그럼 기소력 중에 기소력이 세 개잖아요. 불러봐요. 반복금지요,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중에 이건 특히 반복금지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소력이 작동하려면 주객시를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객관적 요건주의, 객관적 범위와 관련해서 여기 있잖아요. 인정 범위에서 객과 관련해서 기사동. 입에 달고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기사동. 그거 보니까 이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보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거부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사례 문제가 뭐 특이한 건 없는 건 이해하시겠죠? 원래 뭐 같이 풀면 잘 풀려요. 혼자 풀면 안 풀리고, 특히 시험장에 가면 한 5분 정도 눈이 캄캄해지잖아요. 저도 뭐 옛날에 고시 시험 칠 때 첫 초보일 때요. 첫 들어가면 이게 뭘 묻는 건지 아예 감이 안 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 아직 경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뭔가 공부를 했더라도 사실 문제를 접하게 되면 긴장되고 하다 보면 뭔가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게 시험 끝나고 나면 막, 내가 이걸 왜 못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부단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올해 저랑 인연 맺은 친구들은 다 100% 합격할 거라고 믿는데, 뭐 사람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혹시 실수한 것이 있더라도 그 다음 시험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뭘 메꾸고 가야 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약술은 그냥 간단히 터치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약술 전체의 목차 구조, 이건 아마 제가 사이트에 올리게 될 테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쓴 거랑 이 정도 차이가 있구나, 이걸 내가 빠뜨렸구나, 그 정도만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인 행정상 강제 집행 같은 경우에 이제 목차 구조는 뭐 보통 쓰는 기본 포맷이 있잖아요. 뭐 서술 쓰시고, 그 다음 뭐 의 쓰고, 타 개념과의 구별.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강제 집행이 왜 필요한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법원 힘을 빌리지 않고 조기에 행정 목적 실현하는 데 있다. 그것만 좀 약간 더 추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근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기본서에 다 들어있으니까 행정기본법 활용하시고, 그 다음 수단에서 여러분들이 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수단에 4개가 있잖아요. 대집행, 그 다음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그죠? 이 4개를 좀 여러분이 시간에 맞춰서 얼마큼 양을 조절해야 되냐, 거기서 아마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제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계속 강조했다시피 뭐 심판에서 넣을 만한 것은 소송이 없는 제도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에도 다뤘었고, 약술 특강에도 제가 다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답 쓰는 거는 뭐 여러분이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 제가 아마 강조했듯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고요. 마지막 결여 부분도 제 책이 좀 독창적인 내용을 집어넣어놨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 답안에 현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아마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2024년도에 실시된 경감 성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에 대한 간단한 강평을 마무리 짓게 될 텐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아마 시험은 이제 끝났죠.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그리고 아마 또 곧 발표가 나겠죠. 그죠? 발표 낼 때까지는 하늘에 맡기세요. 그동안 최선을 다하셨다면 그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저랑 인연을 맺었던 친구들은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우니까 올해 아마 잘 따라오셨다면 아까 강평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터치하지 않은 게 없었고요. 거의 적중은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했더라도 그걸 여러분이 답안지에 현출하지 못한다면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잘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합격하시면 연락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합격하시면 후배들한테도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배들도 또 혜택을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1년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합격해가지고 반가운 얼굴로 저랑 같이 한번 시간을 가져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평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